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시사평론가님이신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날씨가 너무 추워졌거든요. 네네. 쌩쌩붑니다, 바람이.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쌩쌩 불면 예.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예. 생각이 나는 건 예. 예산 옛날에는 예산 결산이 예. 막 그 12월 31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뭐 예. 차수 변경한다 그러고 예. 1월 1일 날 새벽에 뭐 맞습니다. 퇴근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네네.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네네네. 12월 초는 무조건 끝내야 그쵸. 되고 다 예.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요렇게 되면 이것도 예산 결산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었지만 네네. 지금은 그런 걱정이 좀 없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셧다운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는 미국 정치가 막 부러웠는데 예. 지금은 저거 봐라 셧다운 됐는데 우린 저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렇죠. 뭐 이런 마음이 드네요. 예비비를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또 나라니까 12월 31일 넘기더라도 뭐 좀 나라는 돌아갔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 정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많은 민주주의도 배우고 많이 예. 했지만 지금은 미국 정치가 우리보다 더 사실은 분파 정치, 예. 파당 정치, 예. 완전히 정말 그 서로 밥을 먹기는커녕 그냥 등을 돌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 우리가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격화된 대립이 미국 정치가 조금 더 심해져서 심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측면도 그런 있는데 측면도 있죠. 사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하셔서 네. 이제 오늘 주제 중에 또 국회 선진화법 예.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네.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황우여 대표 있을 때 시절에 네. 그때 이제 동물국회를 좀 저지하겠다는 네. 어떤 폭력 투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항이 들어왔고 그렇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2월 31일 결산하고 예산할 때 좀 빨리 처리하자라는 좀 내용이 들어왔어요. 법을 지키자예요. 솔직히 그게. 국민들 이제 분통 터지지 않게 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예. 법에 원래 며칠까지는 다 통과가 돼 있긴 했는데 예. 지금까지 진짜 선진화법 전까지 그 법을 지킨 예가 없거든요. 예가 없으니까요. 무조건 12월 31일 넘어서 예. 끝났으니까. 너무 다툼이 많았으니까요. 네. 네, 어쨌든 저희 또 선진화법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서 대북 정책 지지 얻을 것. 누가 하신 말일까요?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 얘기인데요.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 경주 올 때도 강경화 주미대사가 나가서 또 영전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영접을 하고요. 네네. 뭐 강경화 대사는 이미 외교부 장관 시절부터 그렇죠. 트럼프 1기에 맞습니다. 1기에 예. 미국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예. 미국의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어떤 그런 조합은 아니고요. 예.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언급한 이유, 특별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언급한 이유는 사실 경주 에이펙에 그 혹시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고 또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접근한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좀 나왔었어요. 이를테면 매일경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에이펙 직전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 개성에서부터 판문점까지의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굳이 에이펙 직전에 그렇게 정비하고 있는 건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개성이라든지 혹은 평양까지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 뭐 추측을 낳게 했고, 두 번째 기사가 원산과 관련돼서 원산 갈마지구 뭐 그 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선전하고 있고 또 이전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산 갈마지구와 관련돼서 마치 최근에 가자지구 얘기처럼 거기 그 뭐 백화점 저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개발에 관심을 두는 그런 표명을 했어요. 그런 연달아 그런 그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물밑으로 상당히 접근한 게 아니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3번씩이나 일본에서 또는 비행기 기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갈망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한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경호 장관이 그 얘기를 꼭 다시 짚어가면서 하는 건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그런 어떤 미 정책 중에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이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그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는 것.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미대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제일 그 우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전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전 정부까지 정상회담을 다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도 정상회담 관련된 뭐 북한하고 남한의 어떤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나 혹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도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희망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원산 갈마지구 얘기하니까 트럼프 호텔 세워주겠다 막 이런 얘기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권에서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뭔가 북한과의 어쨌든 조금 더 화해 모드, 어떤 이런 모드들을 좀 취하려고 하는 입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경호 장관이 강조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기대감이 컸다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버렸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이나 혹은 남북 간의 어떤 채널이나 혹은 한반도의 여러 가지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이 좀 뒷전이고 이제는 관제라든지 또는 중일 지금 그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반도에 혹시 관련돼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도리어 그런 부분들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열기라기보다는 그 기대감을 식지 않게끔 주미 대사가 지금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죠. 강 대사가 좀 이 특파원단 간담회를 좀 한 게 지난 10월 초에 부임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원래 주미 대사가 부임을 하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거의 뭐 바로 합니다. 뭐 그렇게 길게 잡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2개월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지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월 달이 뭐였습니까? 이제 에이펙 연달아 뭐 한미 정상회담 뭐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파원들과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어쨌든 그 주미 대사로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또 어떻게 어떤 변수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뒷받침을 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행사를 치러냄으로써 주미 대사가 이제는 특파원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역대 어떤 정부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리스크도 컸고 또 성과도 사실은 나머지 5년 동안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성과를 낸 대통령도 있었고요. 거기에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this man 이게 두고두고 또 회자가 됐다는 이런 표현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아주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또 박근혜 대통령도 윤창중 대변인의 희롱 사건과 그다음에 지금 그 윤 대통령도 미국의 뉴욕에서 이제 당시에 트럼프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예. 어찌됐든 거기에 날리면 뭐 바이든이죠. 예. 바이든 날리면, 날리면 예.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예. 그 뭐 외교라든지 혹은 내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완만하게 잘 치러냈다 주미대사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사실은 그런 안정적인 부분들을 원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사실 저는 인사를 보면서 이 주미대사 인사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서 사실 제일 조금 이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실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부 장관까지 하고 난 다음에 대사로 발령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그렇죠. 외교부 그러니까 장관 왜냐하면 같은 또 경우는.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영전보다는 좀 내려가는 그렇죠. 형태니까. 그렇죠. 왜냐면 외교부 예. 장관이라는 것이 모든 예. 각국의 어떤 예. 주재하는 맞아요. 대사를 네. 총괄하는, 그러니까요. 총괄 지휘하는 그런 사령관 역할을 예. 하기 때문에 네. 다시 그 현장에 지금 투입되는 거 예. 쉽지 않죠. 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굳이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외교부 장관이 그 정부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상징하는 메시지예요. 예.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예. 임명 자체가 나 외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을 하겠다, 그러니까 임명했다라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 정책을 승계하겠다 그러면서도 모든 어떤 리스크를 사실은 더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뭐 그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계속 승계하려면 그 당시에 외교 정책을 총괄했던 강경화 장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바로 그 승계하는 어떤 것이 아니냐. 또 플러스 또 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결과가 그런 어떤 승부수가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이재명 정부의 뭐 꽤 많은 그런 거 뭐 내각이 아니더라도 꽤 많은 주요직의 문재인 정부의 그렇죠. 그 인사들이 이렇게 재임명된 사례가 많아요. 그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강경화 장관 저도 좀 의외였거든요. 저도 의외였어요. 저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외교부 장관을 다시 한번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총리급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뭐 보수 진영에서는 쓰는 게 이제 특임 장관 혹은 특임 대사 뭐 이런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특임. 특이하게 약간 주미 대사를 발탁을 했길래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관련된 사람의 전통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어? 강경화 대사 말고는 없어?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재 한 나라의 대사를 보낼 때는 주재국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첫 번째 트럼프 2기의 그 장관으로 주미 대사로 임명한 건 다시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 1기 때의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강경화 장관이 그 미국의 조야와 얼만큼 네트워킹을 했느냐 그리고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인식이 어떻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강경화 장관은 굳이 뭐 이렇게 그 직급이 낮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강경화 장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높게 점수를 좀 준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강경화 장관을 전 장관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acceptability,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사실 수용 가능성은 강경화 장관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경화 전 장관이 주미 대사직을 어쨌든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사실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휘 체계보다는 실용성 있는 어떤 외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경화 전 장관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예. 평가를 좀 한다면 예, 예. 자신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면서 외교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진 않았어요. 이를테면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장관이잖아요. 예, 외교장관이. 그렇죠. 그럼 국무장관 그럼 뭐 키신저도 떠오르고 그렇죠. 상당히 예, 예. 이 역할을 그냥 네. 굉장히 크게 한 그런 네. 그 장관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예. 우병세라고 네, 표현되는 그렇죠. 예, 예. 그 외교부 장관 예.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5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자신의 어떤 색깔이 뚜렷했고 예, 예. 그런데 강경화 장관은 자신의 색깔을 내세우기보다는 예. 굉장히 좀 실무적인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실용성 있는 일만 하는 장관의 어떤 모습이긴 그렇기 했습니다. 때문에 예. 뭐 당시에 뭐 좀 구설에 올랐고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요트를 예, 뭐 예. 호화 요트를 뭐 했다 어쩌다 하더라도 야권인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예. 그렇게까지 막 뭐 예, 예. 이렇게 추궁하고 그러지 않고 도리어 이해하는 투로 장관을 예, 예. 이해하는 투로 뭐 자유로운 영혼의 예. 남편을 두셨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실무적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미국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그것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의 적격이라고 봤던 예. 것 같아요. 강경화 대사하고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또 자랑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뭐 여야를 떠나서 어떤 실무적인 능력 있는 부분 바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경화 대사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좀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발언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강경화 대사 지금 그 기자들에게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발언들, 비공개된 그 한미 정상회담의 정상들의 어떤 그 발언들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설명을 정확하게 했다. 예. 표현을 정확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의 어떤 질문들을 했고 예. 그 상황 속에서 서로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인식 한미 정상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뭐 또다시 어떤 이견이 제시된다든지 할지 않을 것으로 뭐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에 제1순위라고 그렇죠. 봐도 예. 무방할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역대 어떤 진영의 대통령일지라도 사실은 물밑에서 계속 추진해 왔었고 예. 그걸 보통 비닉 사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겉으로 드러나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군사적인 군사적인 어떤 거니까요. 군사적인 예.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진영 간의 어떤 사실 또 다툼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사실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예. 됐고 중간에 약간의 어떤 부침이 있었지만 예. 그 이후에 거의 드러나지 예. 않게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어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장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건 미국에서 핵 연료봉만 예. 주거나 예. 그것을 농축하는 것을 허락해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요. 예. 우리가 기술력은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겠다. 예. 핵 잠수함 설계할 수 예. 있고 또 원자로도 설계할 수 그렇죠. 있고 이건 전 세계에서 진짜 6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예. 그걸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 예. 다 할 수 있는 건 그건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그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나 그 기업에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불안한 점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뭐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얘기도 했고 예. 또 정확하게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코멘트를 되게 두루뭉술하게만 하고 예. 있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 당시 트럼프예요. 트럼프 네. 측인 일기에 예. 승인을 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반대 내각의 어떤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결정적으로는 이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다 승인을 하더라도 예. 민주당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이 예. 개정돼야 되는데 한미 원자력 관련 예. 협정이 개정이 돼야 예. 되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이런 식의 어떤 고비들이 있어서 예.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 주미 대사로서 예. 한미
그 지금 그 원자력 협정과 관련돼서 또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예.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기자들이 사실은 뭐 얘기한 것 협정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비준 관련된 거는 뭐 미국도 비준을 해야 되고 한국도 비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네네. 보긴 봐야겠지만 정상들끼리 어쨌든 좀 합의를 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강경화 장관은 설득을 좀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함께 보실까요? 혐오 중독자의 역겨움 배설. 좀 자극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굴까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면서 숙청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데에 대해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혐오 중독자의 배설일 뿐이라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먼저 좀 논란이 된 전한길 전 강사의 발언부터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지금 그 전한길 예. 강사, 뭐 전 강사죠. 강사가 이야기하기 전 상황을 조금만 요약을 하면 박민영 대변인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김혜지 의원과 관련돼서 지적하고 비판을 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발언들을 했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전한길 씨가 지금 외국에 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있어요. 자신이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지금 이 장애와 관련된 발언을 무조건 찬성하는 거 아니다. 라는 전제는 두었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뭐냐면 김혜지 의원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니냐. 정확하게는 김 의원의 당내 행보.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칼을 등에 칼을 꽂았다. 칼을 꽂은 그런 행보와 관련돼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지적에 찬성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이어가죠. 이 숙청해야 한다라는 말에 사실은 좀 방점이 있는데 이 같은 좀 전한길 전 강사의 발언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혐오로 한 길만 걷는 극우 파시스트 전한길을 당장 체포하라 라면서 수위를 높은 비판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파시스트. 일단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최소한의 약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건 그 합의는 뭐 우리가 상식이라고 수도 있고 컨센서스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뚜렷해지면 규범이나 조약이나 혹은 법으로 이제 명문화시키잖아요. 이런 법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이 되는 게 사회적인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뭐 장애를 비롯해서 사회적 소수자, 우리가 보통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기 위해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를 하거나 또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에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똑같은 뭐랄까 공을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지적하는 데는 그 발언이 갖고 있는 함의, 그러니까 뭐 혐오라든지 또는 뭐 이런 지나친 비난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돌려 준다고 한다면 그 비판 역시 똑같이 잘 안 듣게 될 거거든요. 저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장 체포하라라는 표현도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럼 인터폴로 그 지금 국제 그런 어떤 그 사법 경찰에 대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냐,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더 논리적으로 이것을
조목조목 예. 지적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극우 파시스트라는 표현이 뭐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이건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자신한테 주목받는 어떤 발언을 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려면 좀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뼈 아프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었을 때 아유 남의 당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뼈가 아프지라고 할 그런 표현과 그런 형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정치가 뭔가 점점 더 나아져야 하는데 뭔가 선을 넘고 있는 어떤 수위 높은 발언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상식과 컨센서스 규범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예의와 품격의 문제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품격 있는 비판이 이어지는 정치권이면 조금 더 국민들이 보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에 대한 장애인 비하 논란은 발언 그 자체보다는 장동혁 대표와 박민영 대변인 사표 반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사표 반려에 대한 부분 적절한다고 좀 보실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 왜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할게요. 예. 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고양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이제 뿌리를 못 내려요. 예.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막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의 젠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폄하 또는 세대 간의 그런 어떤 폄하, 뭐 노인들은 뭐 투표하러 오지 말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막말들, 갈등을 조장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계층과 관련된 또 지역과 관련된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들이 선거를 완전히 그냥 망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제재를 했어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면 바로 당직에서 일단 물러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바로바로 대응이 있었어요. 그 대응을 바라보면서 일단 사회적인 어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계기가 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발언은 일단 첫 번째는 대변인직에서 바로 물러나왔어요. 지금까지 관례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진전인데, 근데 뜻밖에도 장동혁 대표가 경고한다고 하면서 엄중 경고한다고 하면서 사표를 반려했다는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투탑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을까? 자그마한 일이다. 그렇죠. 당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 중에 자그마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평가,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 아니고 자그마한 일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이 지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이 발언으로 얼만큼 지금 사실 상심하고 또 지금 절망하고 있나에 대한 공감대, 공유하는 인식도 없고, 그러니까 2차적으로 지금 가해가 된 셈이 돼버렸어요. 이 당의 어떤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론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아니 이런 지금 그 일들은 보도하지 말아달라. 왜 이런 일들을 갖고 자꾸 확대하고 있느냐. 이 인식이 이제 3차. 전 3차라고 봅니다. 언론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 일은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은 언론이 판단할 문제예요. 왜? 국민들의 어떤 인식에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인식 또는 사회적 합의에 대변하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당이, 그러니까 이 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당의 주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린 건 뭐죠? 한동훈계를 제거하겠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김혜지 의원에 대한 어떤 뭐 그 다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생각을 함께하는 의원들을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페널티를 주겠다. 뭐 이런 의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두둔할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 그 폄하 발언은
뒷전으로 좀 두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니 배반을 하고 반박을 하고 등에 칼을 꽂은 거 그걸 봐달라 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식이 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엔 이번 논란은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윤 어게인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세력 싸움으로 좀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좀 앞두고 6개월가량 남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재편론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개될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번에 그 장동훈 대표가 예. 뭐 중진 의원도 예. 만나고 또 뭐 재선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기수별로 이렇게 예. 좀 선수별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 안에서 크게 무슨 문제되는 어떤 발언들이 있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진 않아요. 예. 근데 들여다보면 이게 선거를 앞두고 무슨 잡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예. 약간의 어떤 조심하는 것일 뿐이지 예. 많은 중진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단 한 표, 내 편 만들기거든요. 예.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선거의 과정인데 예. 지금 이미 배제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렇죠. 안 된다, 예, 너희는 예. 안 된다.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만 바라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온다면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또 선거는 뭐죠? 지지율이에요. 예. 지금 바로미터는 바로 지지율인데 예. 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혹은 내려간다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의 이런 식의 어떤 행보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정치의 역사에 있어서 분열의 정치가 화합의 정치를 이겼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을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은 예전에 총선에서는 분당이 되고 대선에서는 합당이 되는 과정이 계속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는 달리 제 세력의 연합체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민주당의 그런 그 승계를 한 이 예. 호남의 어떤 그런 토호 정치인들과 또 운동권 86세대의 운동권들이 합쳐지고 거기에 영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를 하면서 제 세력 간의 균형이 언제나 있었는데 여기에 뭐 국민의당처럼 갑자기 총선 앞두고 이제 예. 분당을 했다가 또 대선을 앞두고는 다 통합을 해야죠. 한 후보가 나와야 되니까 예. 이 과정들이 계속 지속됐는데 앵커님 말씀처럼 분열된 정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한 개인 의원은 살아남았던 것 같긴 해요. 뭐 분열, 그래서 계속 분열의 욕심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건 개인은 뭐냐면 예. 살아남는다라는 건 이제 예. 대선 때 예. 뭐 이 경선 과정을 예. 치르지 않고 미리 나와서 당을 만들고 하지만 미리 나와서 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후보가 된들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합의 정치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분열의 정치에서 살아남는 부분은 사실 아주 작은 지역구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3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지를 이어갔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이인재 예. 뭐 의원. 저는 뭐 이인재 의원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정치를 하는 분들의 면면을 예. 보면 사실 분열 속에서도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대의가 될 수 없고 예. 또 이제 선당이 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지금 노리는 예.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예. 그런 어떤 귀결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귀결되고 사라져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혹시나 그것이 이제 보수 정당의 어떤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혹시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염려가 돼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의 어떤 탄핵을 당했던 그런 그 지금 정당이고 중요한 건 역대 어떠한 정당도 총선을 3번 내리친 적이 없어요. 예. 지금 12년 동안 예. 내리 그 총선, 그 예. 입법 권력을 빼앗겼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함이 보이지가 예. 않는 것. 그래서 절박해야만 사실은 다시 이 당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수는 또 살아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국힘 윤 어게인 품는다.
암세포도 세포라는 소리다.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까지 품어야 한다고 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좀 두고 암세포도 세포냐라고 좀 비꼬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론가님?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좀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죠. 예. 몇 가지 발언들이 예. 상당히 뭐 젠더 갈등을 그렇죠. 유발할 예. 수 있고 또 그렇죠. 젠더 갈등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 뭐 3040이 바라보는 건 좀 더 맞아요. 안정적인 어떤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예. 그런 발언들로 말미암아 당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터뷰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인터뷰가 조금 많아지고 또 목소리가 커진다는 건 예. 그만큼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이 개혁신당한테 어떤 기회를 지금 예. 모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회? 지금 발언 암세포도 세포냐라는 발언처럼 국민의힘이 우경화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 자신의 제3의 길, 예. 그러니까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보수를 지금의 틈새가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뭐 더 열어가고 있다, 열리고 있다도 표 중요하지만 자신이 직접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 그러니까 아니 윤호개인이 지지를 하는데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에 좀 문제점 지적하고 나선 거죠. 지금 사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 여러 매체에서도 다양한 당들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얻어지는 네네.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좀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통합되는 게 아니냐, 통합론도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선을 긋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예. 통합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선거가 그러니까요. 코앞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대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랬고요. 그렇고요. 예. 2주 전부터 이제 그 인터뷰에 나오기 시작했고 하면서 지금 즉 국민의힘을 완전히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사실은 그쪽 시장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야 네. 자신의 어떤 중도가 그렇죠. 넓혀지지 네.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뭉치면 이긴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행보로서는 이 당의 미래를,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만약에 진짜 실현이 된다면 그 개혁신당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전부 다 의원을 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초는 제외하고라도 13개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그런 인물이나 또는 그런 당세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특정한 지역을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예. 특정한 지역들을 자신들이 네. 당선시킨다 캐스팅 보다는 모터로서 약간 예를 들자면 안 되게 만들 수는 있다. 안 되게 만들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이 양쪽 정당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빼앗기면 다른 지역을 어떻게 됐든 지금 선거에서 뭐 승리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다른 데는 다지더라도 서울과 부산을 이기면 또는 서울만 이기더라도 크게 졌다라고 아마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후보를 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개혁신당 후보를 냈는데 합쳤는데 이겼는데 이겼지만 내므로서 패배한다. 패배시킬 수는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익병. 뭐 의사죠. 함익병 씨가 지난번에 선거대책본부장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함익병 씨가 어떤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는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 얘기하고 후보로 있죠. 지금 뭐 거론된다는 듯이 좀 흘렸고요. 자신도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있다. 동탄 주민이 뭐 허락한다면 이 둘 다 전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꼭 집어서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자리를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선거에서 뭐 민주당 쪽은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렇지만 중독중으로의 확장이 어느 정도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좀 보이는데 보수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개혁신당이 중도를 표방하지만 보수 쪽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네. 후보가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같이 나오면 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가 비토를 갈리는, 하게 예. 표가 걸리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어떤 네네. 구조를 띠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 개혁신당이 싫은 소리 하더라도 좀 참아야 되는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후보를 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준석 그 대표가 표 계산을 할 거예요. 예. 자신이 지난 대선 때 받았던 상당히 어떤 계산을 좀 표. 잘하지 않습니까? 선거 그렇죠. 계산을. 그렇죠. 그건 예. 자신이 늘 주장하듯이 예. 선거와 관련돼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예. 기반으로 해서 예. 솔루션을 자신이 스스로 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실제로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자신이 지난번 대선 때 어쨌든 유의미하다라고 자신이 만약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 세대별로 예를 들어 20 남성 예, 뭐 그렇죠. 아니면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이나 혹은 경기도 지역 이렇게 좀 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젠더와 특정한 어떤 계층, 지지층들을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선은 되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기반하에서 지금 정치적 수를 두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화성 동탄에서 당선될 때도 엄청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당선이 가까스로 또 맞습니다. 되게 됐고 뒤집어서 역전해가지고 또 당선이 됐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선 나가서 이제 우리가 방송 토론회에서의 어떤 실수나 이런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계산했었던 대로 사실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도 나름대로 이 선거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좀 예리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이제 판단을 한 건 그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할 수가 네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그 판단입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쌓여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는 능력 또 스스로 프로그래머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 동탄 그러면 동탄의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것도 구획을 정해서 어떤 구역에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 지지율이 어떻게 오른다 이런 기술적인 어떤 측면으로는 상당히 먹힐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 진짜 자신의 어떤 소단위 굉장히 소선거구제에서의 특정한 총선에서는 먹힐 수 있는데 이게 큰 선거, 뭐 시장 선거라든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기술 플러스 사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비전이라든지 혹은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분석은 좀 되는데 정성적인 부분에 조금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좀 오늘 있는 것 앵커님이 같다. 처음에 이제 품성 말씀하시고 뒤에 마무리도 이제 예. 정량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그 뭐 품성 뭐 연결되는 거죠. 다 정치인에게 가장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 중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또 개혁신당이 어디에 후보를 낼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함익병 원장 서울시장 후보 혹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또 나갈지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전원 유죄 근데 의원직은 지켰다입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충돌 사건이 전 국회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국회 아니고 전 국회에서 사건 발생을 한 건데 6년 7개월이 걸렸고요.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인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예. 그런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판부도 굉장히 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예. 판결문에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 왜 늦어졌는가에 예. 대한 해명이 나옵니다. 예. 뭐 지금 피고인 수만 26명이고 또 제출 증거가 2,000개가 넘고 관련 예. 증인 수가 50명이 넘고 등등등등 하면서 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테라바이트에 예. 이르는 예. 이 영상 파일 예.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하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그 피고인으로 그렇죠. 지금 네. 된 사건이므로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적인 어떤 예. 그런 그 결정 이런 게 개입되지 않았다고 정말로 예. 자신할까요? 저는 그렇지 사실 않다고 신속한 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네네. 있고 또 사실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 이것이 이제 국회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결과를 안 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좀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6년이 걸릴 일인가? 예. 아무리 뭐 지금 지금 저 법원에서 얘기하듯이 사법부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많은 증인, 이렇게 많은 증거 제출, 이렇게 많은 영상, 근데 그 영상 다 보지 않아도 예.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예,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던 그런 몇 개의 장면만 있더라도 네. 그것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전부 다 그걸 판단할 일이었는가? 예.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 네. 아까 단순한 사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판단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증거는 또 명확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 예, 예, CCTV나 이런 상황입니다. 부분들. 그 네. 상황을 어떻게 네. 정리하느냐였던 네.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사법부의 어떤 그런 그 정무적, 정치적 판단과 이런 어떤 그런 예. 그 결정 이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게 의심받아서도 예, 안 되고요. 안 된다. 예. 두 번째 판단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예. 뭐 지금 계속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 표현을 계속 쓰지만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 이 의회라는 건 예. 거기서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면적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고 마음껏 여기서 얘기하라라는 예. 그런 공간을 열어준 것이거든요. 예. 사법부에 모든 것들을 다 달려가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수년 동안 되풀이돼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이것도 국회의 어떤 숙제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그만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사실 몽테스키에가 얘기한 것처럼 사법권의 독립, 정치와 사법의 분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갈등이 사실은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면 정치가 양극화되지 않거든요. 예. 또 정치가 분열되지 않고.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갖고 사법부에 갖고 가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결과만 시간 관계상 좀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400만 원 벌금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나 의원직 상실이 되려면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부분은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 하고요. 근데 여기에 2천만 원을 선고를 했고 벌금형을 선고를 했죠. 그 다음에 국회법 위반 관련된 부분은 500만 원 이상이어야 우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4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다른 의원들도 뭐 26명 전부 다 나왔습니다만 다 벌금형으로 나왔어요. 모두 의원직을 이대로 그냥 뭐 항소 포기하고 끝난다고 하면 모두 의원직 상실되지 않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6명이 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정치 사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 그러니까 사법부는 이제 이런 어떤 유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개입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러려고 6년을 끌었느냐 이런 비판이 예. 있을 거예요. 예. 아 우리가 고민했는데 죄는 엉뚱하다. 뭐 판결문에 굉장히 많이 꾸짖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거 진짜 잘못한 일이다. 예.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아니다. 예. 벌금형으로 그냥 이렇게 가져갈 일이다. 아마 이제 곧 있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같은 어떤 그 선진화법 맞습니다. 위반이지만 예. 이렇게 형평성 우리 똑같이 이렇게 그 벌금형 등등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의원직 상실령을 안 주지 않았느냐. 예. 이게 말씀하셨지 좀 정무적인 어떤 예. 그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물론 2심이나 대법원에서 지금 뒤집혀질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렇지만 사법에 대한 불신에 사실 단초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시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생범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범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